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구강내과 전문의 치과의사 우건철입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연세퍼스트 구강내과 치과라고 하는 구강내과 전문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갱년기 여성의 구강 건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폐경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과적으로도 이 구강 내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정말 많이 불편해지시고 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구강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 호르몬 변화에 따른 구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또 갱년기에 증가하는 구강 질환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폐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완경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폐경이란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폐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의 몸에 있는 난소라는 기관에서 난자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난자가 고갈되면서 난소가 이제 본연의 기능을 이제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난소에서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난소의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완전히 정지되는, 분비가 중단되는 그런 것을 폐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은 방금과 같은 이런 이제 폐경에 이르는 그 시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한폐경학회에서 500명의 그 완경에 이르신 분들을 조사했었을 때, 갱년기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이 약 80%,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겪지 않은 분도 약 20% 정도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갱년기라고 해서 항상 모든 분들이 다 그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경미하게 경험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폐경학회에서 같은 분들에게 갱년기 증상을 조사했을 때 가장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로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따른 불면증, 또 수면 장애가 있었고요. 또 안면 홍조, 빨개지면서 땀도 나고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주 불편감으로 나타났고, 또 생식기 증상으로는 이제 질 점막이 얇아지고 또 그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마르고, 그리고 그 질 쪽에서 이제 정상 세균총이 좀 무너지면서 이제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관계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요. 또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이라든지 우울감 같은 것들이 주 호소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저희 치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구강 내에서도 마르고,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와 관련돼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구강과 관련돼서, 네, 세리백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턱관절 이갈이 마우스피스가 도움이 될까요? 이 마모가 심해요. 네. 그 마우스피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감을 가지고 이제 구강 내에 착용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뇌에서 이갈이나 이악물기 신호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중간에서 보호를 해 주면서 이제 직접적인 치아 손상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입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뇌에서 이전만큼 활발하게 이를 갈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후에 좀 나올 텐데, 갱년기 증상과 관련해서는 이갈이나 이악물기 증상이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치아 마모도를 평가해서 구강 내 장치를 저희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갱년기와 관련된 구강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질환들과 연관돼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은 점막을 두껍게 유지시켜주고 또 점막 이제 하방에 있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점막이 잘 두께가 있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또 분비샘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침샘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눈물샘이라든지 또 질 분비액을 만드는 곳에도 이제 이런 분비샘들이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극을 해서 건조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키는 항염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과한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이제 파골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이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런 파골세포가 과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밀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억제해서 골밀도가 유지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또 혈관 내피세포의 자극에서 LDL 수치라든지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서 기분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체온 조절, 또 수면 시 입면 시간을 좀 빠르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면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또 뇌신경을 보호해서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에스트로겐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부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구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내염 유발률이 늘게 됩니다. 네, 재발성 구내염이라고 하면 다른 전신 증상 없이 구강 내에서 이제 깨끗한 땡그랗게 생긴 이런 구내염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외상이나 호르몬 변화, 피로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면역 체계 이상, 또 흡연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는 우리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점막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점막이 좀 더 이렇게 재생되게 하고 또 탄력 있게 하고 이런 데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점막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날카로운 튀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를 한다든지 이런 마찰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당하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저런 식으로 이제 구내염 증상으로 이제 확연하게 상처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나 이제 피로나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 이런 호르몬 변화들이 굉장히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면서 몸들이 좀 더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면역 체계가 조금 어긋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에스트로겐이 또 항염 작용을 해주는데 그것도 부족해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구내염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구내염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강 건조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질 건조증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침샘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샘이 자극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면 이제 구강 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이제 세정력이라든지 항균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강 점막을 마르게 하면서 좀 더 손상이 쉽게 되게 하면서 이제 구내염도 증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입안이 마르면 구취, 또 충치, 치주 질환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음식을 이제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용해시키면서 이제 미뢰라고 하는 혀의 이제 맛 감각 세포들에게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맛도 잘 못 느끼게 될 수 있고요. 또 타액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 섞이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되게 되면서 소화불량 같이 이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비샘을 자극하는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라든지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가되게 되면
몸에서 타액 분비를 하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기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신체적으로 그 약간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우울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등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약물들이 또 타액을 생성하는데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한 구강 건조증도 함께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갱년기에 늘어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구강 건조증과 함께 유발되는 쇼그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쇼그렌 신드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구강이 건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침샘이 파괴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침샘이라든지 눈물샘이라든지 관절에 부드럽게 만드는 활액을 만드는 그런 그 활막 같은 데를 공격하게 되면서, 네, 사부님께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로 건강이 약해진 어머니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쇼그렌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눈물샘, 침샘, 그다음에 활막 이런 데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분비액들이 적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입안도 건조해지고 안구도 점점 마르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염증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쇼그렌 신드롬입니다. 이런 쇼그렌 신드롬의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침샘이 얼마나 면역 세포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외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안과에서는 셔머 테스트라고 해서 눈물이 얼마나 잘 분비되는지 체크를 해서 쇼그렌 신드롬인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유병률들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마를 때 입뿐만 아니라 눈도 마르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도 많이 뻣뻣해진다면 이런 쇼그렌 신드롬에 대해서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환으로는 구강 캔디다증입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서 이제 질 건조증과 함께 그 감염성 질환으로 질 캔디다증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구강에서도 캔디다증이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마름과 관련을 해서 구강 내가 마르게 되면은 세정력이 떨어지고 항균 작용이 떨어지면서 입안의 균의 활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백태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이 백태는 구강균이 살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디다증, 구강 캔디다증의 특징을 보시면 저렇게 혀 위에 이렇게 눈처럼 백태가 쌓여 있고요. 이거를 혀 세정기 같은 걸로 긁어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 빨갛게 위축돼 있는 혀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맵거나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에 더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통증으로 느끼시게 되고요. 주요 호발 부위는 혀의 이제 등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술의 가장자리에 이런 캔디다증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는 역시 건조증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건조가 혀의 그 구강 내 세정력이라든지 침의 항균력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취와 충치입니다. 이제 구취도 저희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꽤 많이 이제 불편감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구취의 원인은 90%가 구강 내에 있습니다. 이제 구강 내에서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휘발성 황화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안 좋은 냄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휘발성 황화물도 그 구강 건조증과 관련된 이런 항균력이나 세정력이 떨어졌을 때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혀의 백태라든지 또 그 치아에 있는 치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세균들이 거기에서 캠프를 차릴 수 있게 되고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세균들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먹고 뭔가 뱉는 그런 분비물에서 휘발성 황화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입안에 침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양치를 잘 안 해도 구취가 잘 안 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만큼 침이 넘치게 되면 사실 세정력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휘발성 황화물들을
타액이 녹이면서 몸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입이 마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좀 더 구취 유발률이 높게 되고요. 또 이제 입안이 습하다 보니까, 마르긴 하지만 또 습하다 보니까 균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한 환경에서 더 구취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충치의 경우에도, 우리 충치라는 것이 이제 충치 세균에 의해서 치아가 산부식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걸 충치라고 하는데, 이런 산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또 타액입니다. 타액은 이제 약간의 염기성이기 때문에 충치는 우리 약간의 산성 환경, pH로 5.5 이하의 환경에서 활발하게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타액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산성도를 무마시켜주면 충치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충치도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균 증식에 의해서도 충치가 좀 더 활발하게 그 충치균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충치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에스트로겐의 감소의 그 연관성을 따져보자면 구강 건조증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치주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치주 질환들이 이제 처음에는 치태라고 해서, 우리 그 손톱으로 혀를 긁어보면은 손톱 밑에 하얗게 끼는 것들을 치태라고 하는데, 그런 치태들이 이제 치아에 많이 붙어 있다 보면 이제 세균들이 거기에 살기 좋아지고요. 이게 바이오필름이라는 것들을 역할을 하면서 세균들이 살기 좋아지게 되고, 그런 세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잇몸에 방어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어선들이 적절히 그냥 방어만 해야 되는데, 그 항염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방어를 하게 되면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치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양치를 하실 때 피가 나니까 그 부분을 또 피하면서 양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태 관리가 더 안 되면서 이제 잇몸이 더 붓고 피가 더 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치주 질환이 가속화되는 악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뼈의 파괴가 시작이 되는데, 또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가 파괴되는 거를 좀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뼈의 파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주 질환이 더 가속도를 밟게 되면서 이제 이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발치까지 이르는 이제 만성 치주염으로, 치주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임플란트도 저희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도 이제 주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되는데, 갱년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 쓰셔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슬동자님께서 선생님, 그러면 갱년기가 오면 치과를 1년에 2번 정도 검진하러 가는데 3번 정도로 늘려서 좀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있고, 갱년기 증상이 이제 경증이 있고 이제 중증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입이 많이 마르시고 여러 가지 불편감을 느끼신다, 또는 전신적으로 갱년기 증상이 좀 더 크게 느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관리를 좀 더 늘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 질환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께서 안면 홍조와 함께 그 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체온 조절의 기능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약간은 기전이 다릅니다. 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그 우리 말초에 있는 신경이 원래는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얼얼하고 화끈화끈하다고 하는 신호를 뇌로 보내는 그런 이제 말초신경병증과 관련된 질환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얼얼한 감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혀라는 기관이 이제 얼얼한 이런 통증도 느끼고 맛도 느껴야 되는데, 이 얼얼한 느낌이 너무 세게 나면서 이제 맛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맛감각 이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혀가 불타는 것처럼 화끈화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오면 입 안에 실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입 안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자극을 받아서 더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들,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화끈화끈하고 불편한 혀가
얼얼한 느낌이 떨어지는 것도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는 뇌에서 처리하는 감각 처리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또 수면을 너무 짧게 하거나 중간중간에 많이 깨거나 수면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도 잘 나타날 수 있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우울하거나 이런 불안감들이 증가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입안이 많이 건조해졌었을 때 점막이 얇아지면서 점막이 예민해졌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그 스킨 로션 없이 밖에 나가면은 이제 피부가 많이 당기고 찬바람에 이렇게 더 쓰리게 느껴지시는 것처럼 구강도 건조되면 좀 더 예민해지는데 이런 구강 건조감도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늘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층의 변화도 이런 구강 구조들을 자극하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만들 수 있고 또 비타민, 엽산, 아연, 철분 이런 영양소의 균형이 깨졌을 때도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안정이 깨졌을 때 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됐을 때 스트레스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점막의 두께나 탄력이 유지가 안 되면서 점막 자극이 더 강하게 받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건조증이 심해졌을 때 그럴 때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과 관련돼서 이갈이나 이악물기, 수면 무호흡, 코골이 이런 증상들도 갱년기에 유병률이 늘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는 수면 안정이 잘 안 되면서 잠을 자주 깨고 또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 신호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 신호가 이제 교근이나 측두근과 같이 근육에 전달이 됐었을 때는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갱년기 증상에서 수면 무호흡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수면 무호흡이 증가되면 이제 숨이 막히기 때문에 뇌에서는 호흡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운동 신호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도 되지만 그러면서 그 운동 신호가 같이 교근이나 측두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수면 무호흡을 하게 되면은 깊은 잠을 못 자고 그 이제 1, 2단계 논렘 수면이라고 해서 수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깊은 3, 4단계가 아닌 1, 2단계 수면을 자주 하시게 되는데 이런 1, 2단계 수면에서는 이갈이가 더 활성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수면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갈이나 이악물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제 아까 이갈이에 대해서 이제 세리백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치아 마모나 이런 깨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치아라는 것이 한번 이제 손상이 되면은 비가역적으로 붙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갈이나 이악물기 증상이 갱년기에 증가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뻐근하고 불편하다든지 치아가 자주 시리게 된다면 저녁에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거나 이를 좀 소리 없는 이갈이가 사실 소리 나는 이갈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갈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또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사그락, 찌그럭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모래 갈리는 소리나 불편감 같은 게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제 잘 때 이악물기나 이갈이에 의해서 이런 턱관절 질환이 유발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갱년기와 함께 나타난다면 저런 호르몬 균형이나 좀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에 의한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증가돼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인데요. 에스트로겐과 관련돼서 우리 점막을 두껍게 유지해주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우리 점막이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코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코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혀 뒷공간이랑 상기도에 있는 저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기도가 좁아지면서 우리가 숨을 당겼을 때 저 주변에 점막이 떨리면서 나는 것들이 코골이입니다. 그런 이제 코골이들이 이제 점막이 늘어지게 되다 보니 탄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제 떨림이 심해지고 코골이가 더 증가되게 되고요. 이런 코골이를 하다가 숨이 이제 가늘어지면은 이제 숨이 이제 차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빠르게 당기게 되는데 그럴 때 점막이 딱 붙어버리는 게 컥 하면서 붙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제 황체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올 때는 근긴장도가 유지되면서 턱을 유지시키는 근육이라든지 혀 근육이 이제 긴장도가 유지되면서 이 상기도가 좀 확장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누웠을 때 중력에 의해서 입이 좀 벌어지고 턱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더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하게 되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을 짧게 더 설명드리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옆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저희 치과에서도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 수치를 보게 되면은 60, 50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들을 결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심혈관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의 유병률도 높이게 되고, 복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체중 증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서 수면 무호흡도 있지만, 이런 수면 무호흡에 의해서 이런 체중 증가가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뇌 기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혈관과 관련해서 뇌졸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수면을 깊게 못하기 때문에 주간 졸림도 많이 심해지고, 또 어떤 새로운 학습이라든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렇게 SPO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기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에도 굉장히 이런 산소 포화도가 낮아진 환경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 수면 무호흡은 단지 그냥 코골이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전신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안 좋은 질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관찰을 해보시고, 그냥 코골이가 늘어났다, 요즘 좀 더 이제 수면 무호흡이 옆 사람한테서 얘기를 이제 듣는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갱년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강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갱년기가 되면 저런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은 혹시 저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약 20%의 이제 완경을 경험하신 여성분들께서는 갱년기 증상 자체를 아예 잘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미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중증이나 심한 고도하신 분들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하시는 것들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에스트로겐의 다양한 역할들이 이와 같은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사실은 이제 HRT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죠. 네,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가 가장 이제 주된 역할을 할 거고요. 이 이외에 저희가 구강적인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구슬동자님, 갱년기 여성에게 추천할 만한 구강 관리법, 그리고 치약이나 가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바로 뒤에 나오니까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내염이나 구강 건조증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보습제로 촉촉한 점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얼굴이 당기면 스킨로션 바르면서 관리하잖아요. 저도 대학생 이전까지는 스킨로션을 안 발라봤는데, 스킨로션이 이제 지금은 없으면 피부가 많이 당겨서 무조건 발라야 되는 필수품이 된 것처럼, 구강 점막도 이렇게 마르고 건조할 때는 그냥 이제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구강 내에도 스프레이가 있고 구강 보습 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촉촉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구내염도 예방할 수 있고, 구강 건조증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막의 더 얇아짐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량의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차보다는 물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차 같은 경우는 삼투압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능을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량의 물을 자주 섭취를 해주시면, 국소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습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수분이 섭취돼서 이제 침샘에 그 이제 물이 직접적으로 공급이 돼야 또 침을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급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을 한 번에 드시는 것은 오히려 소변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추천드립니다. 또 분비샘을 자극하는 약물인 필로카핀 성분의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약을 처방하면은 그 순간에는 사실 그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침이 굉장히 쭉 나오게 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침샘을 약으로 자극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활발하게 운동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약이 떨어졌을 때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약으로 관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재발성 구내염의 경우에는 이제 뭐 페리덱스가 오라메디 같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불편 부위에 꾹 눌러서 옆으로 쭉 밀듯이 발라주시면, 이 연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안에서 면봉으로 바를 경우에는 떡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꾹 눌러서 옆으로 당기듯 바르게 되면 이제 딱 필름처럼 코팅이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바르실 수 있고,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뭔가 구내염이 발생되기 전에 그 느낌을 아세요. 그 느낌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발라주시면 안 헐거나 얕게 헐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나 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를 좋은 방식으로 발산을 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자게 하는 이 컨디션 조절은 뒤에 나올 모든 질환들에 전부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뒤에서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하면 좋을 것으론 우리 폴리크레줄렌이라고 하는 구내염 약이 상품명으로는 알부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알부칠이 사실 그 의료진의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타겟 부위만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되면 화학적으로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신경 말단을 태워서 통증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고 또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주변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구내염을 크게 하거나 통증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저런 폴리크레줄렌이 성분인 주성분인 구내염 약을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우리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있잖아요. SLS. 그런 것들 중에 합성으로 된 것들은 굉장히 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천연 계면활성제로 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 구강 그 용품들 중에서 그 자극적인 구취 제거제, 상품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자극적인 것들, 썼을 때 뭔가 따끔하고 자극적인 것들, 또는 이제 주성분을 봤을 때 알코올 베이스의 그런 구강 구취 제거제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입을 마르게 하거나 점막을 자극해서 이런 점막 불편감들을 더 늘어날 수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으로는 우리 그 점막이 많이 얇아지고 또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좀 날카로운 음식들 있죠. 튀김 같은 것들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 또 부피가 커서 이런 점막을 좀 벌어지게 하는데 탄력이 없는 점막이 갑자기 벌어지다 보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구내염을 조심할 수 있게 하는데,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구슬동자님 이 답변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약으로도 그 합성 그 SLS가 들어가지 않는 천연 성분의 치약들이 있고요. 불소가 충분히 함유가 돼 있다면 그런 치약들은 이제 천연 치약들로 사용하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깜빡피님께서 이제 20대 후반에 여자친구분께서 몸이 안 좋아지면 편도염이 자주 걸린다고 하시는데, 어, 편도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이제 들으셨나 봐요. 사실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은 구강내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편도가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도를 절제를 해줬을 때 훨씬 더 그 이제 얻는 이득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더 크다면은 절제하시는 거를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신드롬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쉐그렌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침샘이라든지 눈물샘이라든지 활막이 공격을 받아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침분비나 이제 눈물 분비가 잘 안 되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이것을 주로 관리하는 주 관리과는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전신적인 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구강 불편감에 대해서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일단 쉐그렌 신드롬이 오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액선의 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런 면역 억제제나 이런 스테로이드를 써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리를 해줌과 동시에 타액 분비 약들, 필로카핀 약들을 써서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타액선 안쪽으로 세정술을 해서 안쪽에 염증을 씻어낸다든지 좀 더 리플레시해주는 그런 타액선 세정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 캔디다증입니다. 구강 캔디다증도 이제 구강 내 이제 곰팡이균을 조절할 수 있는 디플루칸 시럽을 사용하는데요. 이 시럽을 심한 경우엔 복용도 하지만 구강 내 한 3분 정도 가글 하듯이 적용시켜 놓고 뱉어냄으로써 구강 내 세균총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강 내에도 이제 정상 세균총으로 돌려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구강이 굉장히 건조한데 또 습한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면서 구강이 좀 더 촉촉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캔디다 알비칸이라는 균들이 활동력이 좋아지는 것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감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취, 충치, 치주질환 한 번에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강 건조감을 관리해서 세정력과 항균력을 늘려주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 자유롭게님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구강 내 건강도 나빠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항생제 복용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정상세균총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런 정상세균총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설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구강 내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먹으면서 회복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럴 때 구강 내도 같이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구취, 충치, 치주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건조감을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우리 성분 중에서 구취는 휘발성 황화물이 안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연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 아연 성분과 휘발성 황화물들이 결합이 돼서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발산이 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함유 치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불소 함유된 치약은 충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불소라는 것이 결국은 치아가 산성 환경 내에서 부식되면서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불소가 들어가서 다시 재광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데, 요즘은 고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1500ppm에 가까운 농도의 높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불소 치약이 내 잇몸을 자극하고 너무 화끈화끈하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한다면 그런 고불소 치약도 갱년기의 충치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스케일링, 많은 분들이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가 깎이는 게 아니냐, 또 받고 나서 많이 시린다, 잇몸이 내려간다, 치아가 막 길어져 보인다,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 사실 이 스케일링이라는 건 치태와 치석, 우리가 양치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것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술식입니다. 이런 스케일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큼은 전문가가 관리를 해줬을 때 치태나 치석에 의해서 치주질환 균들이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염증 원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잇몸의 붓기가 확 가라앉게 되는데, 그럴 때 치아가 많이 길어져 보이고 굉장히 이제 감싸주던
잇몸들이 어찌됐든 감싸주던 잇몸들이 많이 내려가 버리니까 치아가 더 시리고 불편하게 느껴지시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치석이 감싸던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더 치아가 시리게 느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1 년에 한 번씩은 약하게라도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구취, 그다음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잇몸 사이에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사실 잇몸이 탄탄하고 잇몸 사이에 치아 사이의 뼈가 잘 유지가 되면 내려가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치주 질환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한 번씩 받는 것은 그 잇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파칫솔을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자기 전에 꼭 한 번은 음파칫솔을 사용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칫솔은 저희가 기계적으로 솔이 닿는 자리만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는데 음파칫솔 같은 경우는 그 미세모가 탁 떨리면서 그 치아 표면을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파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구석구석을 갖다 대주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조금 이제 가볍게 치태를 집에서 스케일링한다는 느낌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께서 전동 칫솔은 치아를 오히려 마모시키고 안 좋게 한다라는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인식이 많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전동 칫솔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자유롭게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파 칫솔이랑 전동 칫솔은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동 칫솔은 정말로 이제 그 모터를 통해서 전동으로 치아를 닦아내는 칫솔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계적 마모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전동으로 이를 닦는 칫솔이 치아에 닿아 있게 되면 치아를 우리 이렇게 횡마법으로 옆으로 닦았을 때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되면서 이제 시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전동 칫솔이라면 음파 칫솔은 솔끝이 미세하게 그냥 떨리는 작용만 합니다. 그래서 치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치아와 그 잇몸 사이 요런 데에 이제 그 칫솔 모를 45도 각도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기가 미세하게 떨리면서 치태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권승준님께서 갱년기에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이때 임플란트 수술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이제 내분비내과라든지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는 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해봤을 때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골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조금 치료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가 좀 식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사실 머리를 씌우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는 않는데 임플란트 주위에도 치주 질환처럼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갱년기 기간에는 우리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완경 이후에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골세포가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는데 이제 갱년기 기간에는 그런 파골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임플란트가 부착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골밀도 수치가 너무 낮다 또는 그런 이제 그 호르몬과 관련돼서 좀 그 골밀도가 안 좋게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미루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그 치실과 치간 칫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실 같은 경우는 치아의 옆면과 옆면을 이제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저희가 이제 칫솔만으로는 거의 닦을 수 없는 부분을 치실이 부드럽게 들어가서 이렇게 긁어줌으로써 치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치간 칫솔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이 삼각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칫솔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을 닦아내는 방식인데 건강하신 분들, 잇몸이 충분히 차올라 있는 분들은 치간 칫솔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잇몸이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조금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을 내려가게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치간 칫솔로 그 부위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그 잇몸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고, 치주 질환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픽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총처럼 쏘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미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신 분들은 그게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이사이에 워터픽을 사용하시면 치태를 날려보냄으로써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워터픽을 사용하다 보면은 피나는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프시거나 불편하다면은 치과에서 전문 관리를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워터픽으로 관리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가 안 나고 잇몸이 좀 더 단단해진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구강자결감 증후군. 이것도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인데, 저희는 이제 리보트릴이라고 해서 간질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항정간제인데요. 이거를 갈아서 혀에 뿌려 놓게 되면 혀에 그 화끈화끈한 느낌들이 이제 민감도가 가라앉게 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화끈화끈한 증상들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고요. 한 3분간 물고 있다 뱉어냄으로써 국소적으로 작용시키게 리보트릴 파우더를 처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신경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 맹인 분들께서는 우리 손끝으로 그 점자를 읽어서 소설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게 지나간다 정도로 인지가 되지, 그걸로 뭔가를 읽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감각이 고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주면 더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통증에 의해서, 통증과 관련해서는 이 감각신경이 예민한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주려고 노력하고 신경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영양소를 체크해서 만약에 혈액 검사에서 내 비타민 B, C 수치라든지 뭐 D, 또 엽산,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엔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또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면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깨고, 또 수면의 절대적인 양이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는데,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스트레스 발산, 그리고 순환계를 이렇게 잘 순환시켜주는 것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부터 이런 신경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처방약도 하고, 방금 위와 같은 설명도 많이 드리지만,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협진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희 그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표적 치료를 다 마치고 타목시펜까지 처방을 받으셨는데, 어, 네. 이제 그 10년 동안 타목시펜을 처방을 받으셨던 게, 이제 타목시펜은 오랫동안 드셨던 약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구강 건조증이 많이 증가가 됐을 수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 계속 드시던 약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강 건조증이 증가되고 있다면 약에 의한 영향보다는 다른 주변 환경들에 의한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에 의한 영향, 갱년기 증상에 대한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저희 수면의 질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나 다른 뭐 우울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목시펜의 약에 의해서 이런 그 건조증이 증가된 것이라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약에 의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보습제를 사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액을 증가시키는 필로카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뭐 살라겐이나 필로겐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침샘의 활성도를 좀 늘려주면 좀 더 지금보다 침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체크를 못하고 진행을 해서 벌써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이외에 이제 수면무호흡이나 이갈이와 관련돼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B&D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